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를 받고 이번 시간은 백제인데, 백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타이밍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건, 일단 백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서 시작한다? 한강유역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뭐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전성기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왔냐면 이미 지나갔어.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미 그 근초고왕이 기억나시죠? 고구려 공격해서 평양성에서 고구려왕 죽여버린 거. 그때가 백제의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가 전성기였고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오히려 되려 이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백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대본에 이렇게 나오죠. 한강유역을 빼앗기다. 그래서 5세기에 누구의 남진 정책으로 큰 위기,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봤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고구려 전성기 봤잖아요. 고구려 전성기를 수업 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지나갔던데, 그래서 이제 썸네일로 담았는데 광북장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광개토대왕은 북쪽 방향 만주, 그리고 신라에는 간섭 정도. 그다음에 장수왕은 남쪽, 그래서 광북장남. 그 중에 이제 장수왕이 이제 이렇게 남진 정책으로서 큰 위기를 겪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백제가 위기를 겪은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 남진 정책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 나라가 신라 아니면 백제인데, 그중에 아무래도 백제가 명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고구원왕을 죽였었다는 그 명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강이 많이 흐르고 평야가 많다 보니까 먹을 게 더 백제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백제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를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제를 공격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낌새는 채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막 장수왕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도 이미 막 병력을 막 남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막 남쪽에 막 이렇게 군사 기지들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의 눌지,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의 눌지마리간과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이걸 우리가 무슨 동맹이라 그래요?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나제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금방 넘어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해서 신라와 신라의 눌지마리간과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동맹이 백제 측에서는 비유왕이고 신라 측에서는 눌지마리간인데, 백제의 비유왕보다는 신라의 눌지마리간을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백제는 어, 고구려와 원래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는 그 전에 뇌물마립간 광개토대왕과 간섭 관계였다가 그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맺는 거지만, 그 중에서는 신라의 눌지마립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계로왕인데, 음, 장수왕의 공격을 본격적으로 맞이한 게 계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아마도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계로왕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면, 아유 좀 이상하게 그리는 것 같아 맨날. 잘 한번 정성껏 그려보면 이 찌그러진 핫도그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남진을 한다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했던 그 생각들, 아무래도 백제가 명분도 있고 아무래도 먹을 것도 백제가 많다, 이 생각을 계로왕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수왕이 이렇게 군대를 남진 배치하는 거 보면서 얘들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신라보다는 백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미리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가 고구려다 보니까, 또 고구려가 그냥 고구려가 아니잖아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고구려는 초사여인이야. 막 이렇게 막 피지컬이 풀로 올라와 있는, 막 폼이 막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는 전성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독 대응은 어렵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북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백제는 원래 저 남조랑 친하지 않나요? 근초고왕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죠? 맞는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남조는 고구려랑 국경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보시면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 그때 지도로 보는 게 낫겠네요. 아무튼 고구려랑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조 북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직접 편지를 써요. 계로왕 국서라고 하죠. 그래서 계로왕이 직접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헬프 사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런 표현을 내죠.
지도를 보시면 북위가 어디 있는 국가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남조랑 친하다고 해도 남조한테 지원 요청을 안 했던 이유를 알겠죠. 예, 고구려를 막아달라는 건데 지금 멀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랑 여기는 머니까. 그래서 북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북위는 이거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준다는 거죠. 왜? 장수왕이 이미 약을 쳐놓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장수왕이 약을 쳐놓는 거거든요. 뭐예요? 장수왕의 기억나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차지하신 땅을 어떻게 하면 적은 강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다면 외교죠, 다면 외교. 북위 입장에서는요, 뭐 그전에 백제랑 뭐 유달리 친했다든지 그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제 요청을 받아서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사실은 고구려가 공격하기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구려가 남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병력이 이쪽에 몰려 있을 테니까 기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면 외교잖아요. 그죠? 이미 장수왕이 다면 외교로 많이 약을 쳐놨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구려랑 관계가 틀어지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에 그리고 또 백제를 도와준다는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북위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땅히 안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북위가 백제를 도움으로써 이익을 가져갈 정도가 되려면 거의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북위는 어, 쏘리 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위한테 거절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공격을 받는데 그럼 급한 대로 도움 청할 때가 이제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동맹을 맺어뒀었던 신라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나제 동맹 맺어뒀었고요. 또 신라 입장에서는 이미 동맹을 맺은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더구나 백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거든. 백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들일 것 같거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장수왕은 백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백제를 먼저 공격했다고 봐야지. 신라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남진하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경북 포항까지 내려오거든요. 아무튼 이 신라는 기존에 동맹을 맺어둔 것도 있고 또 남일 같지가 않기 때문에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아들 문주를 보내는데 왕자죠 왕자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일단은 저 아들 문주가 신라군 이끌고 옴 저 문장에서 두 가지를 캐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신라가 돕기는 도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저 아들 문주예요. 문주. 생각해 보시면 저 되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써놨지만 저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내가 그죠? 한 청년이 국가를 대표해서 물론 왕자라고는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나라가 내어주는 군대를 인솔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필요한 전투 지역에 가서 맞서 싸운다. 이거가 이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쉽지 않은 업무를 해낼 만큼 저 왕자 아들 문주가 꽤나 장성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신라는 결국 군대를 내어주죠. 근데 이제 신라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제 장성한테 대규모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요. 즉 한강 유역을 빼앗긴 거죠.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한강 유역이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계로왕도 죽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괴롭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니까 거절당하고 또 다른 나라 도와달라니까 늦게 오고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계로왕은 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복수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또 고구려에 그만큼 원통한 왕이 있었잖아요. 고국 원왕의 비통한 만큼이나 계로왕도 비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로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 다행하게도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수도도 뺏기고 왕도 죽고 이러면 나라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행하게도 이 돌아가신 왕의 뒤를 이을 장성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 신라 군대를 데려오는 그 업무를 했었던 문주왕입니다. 그래서 문주왕이 왕위로 올라오는데 일단 수도를 빼앗긴 상황인데 국가를 포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수도를 급하게 옮겨야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이제 충남 공주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충남 공주 당시 지명으로 웅진인데 당연히 웅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현재 지명인 공주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지금 공주 가시면 백제에 이렇게 유물 단지가 되게 많아요. 무슨 이렇게 무령 무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능검이나 아니면 수능 이런 데서 문제로 많이 내요. 근데 저걸 웅진이라고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주 시청 사이트 뭐 이렇게 문화 코너 아니면 공주 뭐 이렇게 관광 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주의 여행 일지를 작성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이 친구가 다녀온 공주의 여행지의 특징은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재 지명을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당시의 지명이었던 웅진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곁들여서 이 웅진이 오늘날의 충남 공주다라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문주왕 때인데 문주왕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지금 문주왕이랑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었던 게 소수리망이었잖아요. 소수리망도 앞전에 고국원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국원왕 때도 그렇고요. 요 앞전에 계로왕도 그렇고 백제 계로왕도 그렇고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국가를 지켜내는 거죠. 근데 국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수도도 잃어버리고 본인도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왕을 포함한 그 왕실, 그 왕의 가문이 이 나라의 어떤 이 나라를 이끄는 가문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가문의 그 왕실의 가문의 어떤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소수리망은 이 떨어진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불교도 받아들이고 태학도 설치하고 율령도 많고 그래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왕권을 가까스로 극복을 해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주왕은 사실은 문주왕을 너 소수리망보다 무능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더 곤란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면 벌써 이미 강이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강이 많이 보이잖아. 근데 이 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가장 주요한 강만 그려놓은 거지. 강이 많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제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도 많고 평야도 많아요. 즉 다 농사가 잘 된단 말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건 경제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력이 좋다는 거고요. 더구나 사실 백제는 상업적인 차원에서 봐도 주변에 뭐 가야나 신라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의 남조나 해양 무역을 많이 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농사 경제력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각 지방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다고. 그 부자들이 누구겠어요? 귀족들이라고요. 사실은 백제는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다니는, 어깨 좀 피고 다니는 귀족들이 지방마다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귀족을 통제하는 걸 원래 힘들어하는 나라예요. 왕이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 백제의 특성상 평야도 많고 강도 많이 흐르고 주변이랑 교역도 유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 그 부자들이 굉장히 귀족들이 되어 있으면서 항상 이 지방의 귀족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더구나 이렇게 계로왕 때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도 지켜내지 못하고 왕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왕이 국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왕권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왕권이 추락하면 귀족들은 더욱더 활개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문주왕 때는 귀족들이 이렇게 막 권력 다툼을 벌이고 활개치고 다니고 막 쉽게 얘기하면 나대고 다니고 깝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왕권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구나 국제 관계도 원래 친했던 남조나 그러니까 중국의 남조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남조나 가야, 외 이런 나라들이랑 안 놀아줘. 백제가 이렇게 의도 터지는 걸 보면서 아유 뭐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문주왕은 다급하게 수도를 옮기는 사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수도를 빼앗겨서 급하게 수도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사실은 나라가 거의 이렇게 풍전등화라 그러죠. 풍전등화 이렇게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도 보통 결심은 아닐 거예요. 보통 결심은 아닌데도 받아들인 것만으로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떤 귀족들을 누르는 왕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성왕인데 사실 동성왕은 그닥 볼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닥 볼 내용은 많이 없고 동성왕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에 이제 백제가 의도 터지고 나서 약해 보이니까 조금 고구려한테 공격당한 이후로 멀어졌던 다른 대외 관계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의도 터졌었지만 이제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놀아줘. 이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남조와도 조금씩 교류를 늘려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맺었었던
이 나제 동맹도 결혼 동맹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조와도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신라와의 기존의 결혼 동 이게 뭐야 나제 동맹도 결혼 동맹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가볍게 읽으시면 되는데 사실 저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중국 남조와 외교 관계 회복, 동그라미 2번에 신라와 혼인 관계를 맺어 나제 동맹을 강화. 이런 모습들이 이거는 그냥 외교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거지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앞전에 봤을 때 문주왕 때 왕권이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귀족들이 막 활개치고 나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왕이 귀족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를 봤죠. 근데 동성왕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왕권은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귀족들은 나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끝간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들은 이미 왕을 무시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왕 뭐 꼴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왕을 우습게 여기는 왕을 꼴같지 않게 여기는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가면 결국은 반란이죠, 반란. 왕이 조금만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왕이 무슨 사치를 부리네 막 이런 모습이 보이면 뭐 왕 뭐야 이러고 귀족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반란이 백가의난입니다. 그래서 이 백가의난이 벌어지면서 동성왕이 살해당해요. 살해당하는데 왕이 살해를 당한 거면 그러면 반란이 거의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왕권이 어떤 왕의 가문이 뒤바뀌든지 아니면 기존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진 않는단 말이야. 백가의 난이라는 귀족들의 반란이 벌어지고 이 반란 때문에 왕이 죽었지만 이 백가의 난이 왕실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이 백가의 난을 진압한 왕이 무령왕이에요. 어, 이제 보이죠? 이제 변화의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령왕은요, 이 귀족들의 반란이었던 이 백가의 난을 자기 실력으로 진압을 해요.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실력으로 진압을 한단 말입니다. 즉, 이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다른 귀족들 혹시라도 땀만 품고 있는 혹시 너 나 우습게 보고 지금 반란 혹시 생각하는 거야? 너 그럼 백가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백제 왕실 아직 안 죽었다 이거죠. 허튼 짓거리 했다가는 백가처럼 된다. 내가 너 진압해 버릴 거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 때는 확실하게 왕권을 강화하는 이걸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해내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미 앞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얘기 안 했었나요? 그 문주왕 때 이후로 백제의 정치적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소설망 때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왕권 강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주왕 때나 동성왕 때는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무령왕 때 드디어 기존의 반란을 왕실이 실력으로 진압을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 반전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기존의 반란을 실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건데 22담로는요, 요 지방행정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전 영토를 22개 구역으로 나눈 지방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령 때 새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담로제라고 하는데 이게 백제 전체를 22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걸 담로로 운영하는 이걸 담로제라고 해요. 근데 이 담로제라는 제도는 사실은 이미 있었던 거야. 이미 근초고왕 때 이미 해왔던 거예요. 근초고왕 때부터. 근초고왕 때 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근초고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건 무령왕이 한 건 그냥 운영되던 제도에 각 지방마다 왕족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백제는 어디나 다 막 평야가 많고 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방에 귀족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에다가 왕족을 파견한다는 건 왜 하는 거겠어요? 감시하는 거죠. 감시. 와쳐야 와쳐. 그래서 이미 반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딴만 품을지 모르는 각 지방의 귀족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문조왕 때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던 왕권, 강화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 극복, 한 발 한 발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력을 키우기 위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농업을 장려하고요. 남조와 교류도 더 늘려가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어떤 신라나 가야나 아니면 고구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라는 동맹관계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요. 가야나 고구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신라와도 교류를 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령왕은 뭐 동그라미 2, 3, 4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1번에 저거 22담로의 왕족 파견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저건 왕과 귀족 간의 어떤 권력 경쟁이거든요. 근데 동성왕 때까지는 이 권력 경쟁에서 귀족한테 왕이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령왕이 이제 기존의 반란을 동성왕을 죽였던 그 반란을 자기 실력으로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딱 집권을 하고 각 지방의 왕족을 파견해서 귀족들을 감시함으로써 어떤 왕이 귀족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권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왕인데요. 성왕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 성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사실은 계로왕 때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나서 문조왕 때부터 백제의 꾸준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위기 극복 단계의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게 성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왕은 일단은 수도부터 옮깁니다. 수도를 새로 사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사비는 보시듯이 지금으로서는 충남 부여예요. 지금의 지명으로는 충남 부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그러니까 웅진에 채 100년을 안 있었던 거네요. 아무튼 그런데 음, 요 수도 옮긴 거는 조금 의미가 우리 한성에서 웅진 갈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문주왕 때 기존 수도인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건 본인들이 원해서 옮긴 게 아니죠. 기존의 수도를 빼앗겼다 보니까 급하게 옮긴 거잖아요. 결국 이런 거지. 원래 수도가 한성이었죠. 한성이었는데 한강유역의 한성이었는데 이걸 옮긴 게 문주왕이잖아요. 문주왕 때 이걸 옮긴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도망이죠, 도망. 기존의 수도를 빼앗겼다 보니까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웅진에서 사비로 갈 때는 요거는 도망이 아니고 이 의미는 일정한 각오의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왜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한 1, 2주 남기면 각오를 새로 다지잖아. 내가 이번 시험 진짜 제대로 잘 본다. 그러면서 뭐부터 해요? 공부부터 해? 아니잖아요. 책상 정리부터 하죠. 딱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새술은 새부대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술을 새로 만들었으면 더 깨끗하고 새로 만든 병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황 때도 이제 완전히 무령왕 때는 발판을 마련한 거고 왕권을 강화해서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거고 이제 성황 때는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극복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완전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도 옮기고요. 왜 그렇잖아요. 공부하려고 이제 딱 책상 정리하면 시험 목표면 그런 친구들도 있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뭐 이번 중간고사 평균 90 이상 딱 써붙여 놓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를 옮긴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남부여로. 물론 나중에 이제 위덕왕이라는 왕 때 다시 백제로 돌려놓긴 하는데 저것도 각오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남부여인지 아시겠어요? 남부의 남자는 남쪽의 남자일 거고요. 부여는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백제가 원래는 이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어서 내려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더 북쪽에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부여와 고구려 백제는 일정한 계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부여에 대한 계승성, 개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국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부여를 계승하는 나라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 짓는 게 물론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부여에 있어서도 있지만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를 잇는 진짜 부여의 정통성이 있는 애들은 우리 백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누구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구려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는 거죠. 국호 자체가 같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쟤들은 약간 가짜고 우리가 찐이다, 우리가 리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부여에 대한 계승 의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약간 고구려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살짝은 드러내는 약간 8대2 보시면 됩니다. 부여에 대한 계승 의식의 감정이 8이고요. 약간 고구려에 대한 불편감도 한 2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앙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무슨 22부 막 지방제도를 5부 5방제 막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특히나 어떤 친구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과거에 무령왕 때 22담로였기 때문에 지금 중앙이 22부잖아요. 그 무령왕 때 지방제도 22담로와
이 중앙정치 22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딱히 그렇진 않아요. 딱히 그렇지는 않고 저 중앙정치 22부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막 열 몇 개씩 있죠. 근데 저 중앙정치 22부는 지역에 따라 나눈 게 아니고 업무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아래 업무에 따라서 부서를 나누죠. 국방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전체의 업무를 22개의 부서로 나눈 거다. 그리고 지방을 수도는 5개 지역, 또 지방도 5개 지역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중앙저디 뭐 저디 중앙제도 정비는 그 이런 뭐 22부, 5부, 5방 이런 것들을 외우실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때 체계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때 체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것도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이죠. 그리고 요때 이제 백제화의 어떤 백제화열인다. 그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일본에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에 뭐 갖다 준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왜 우리 근초고왕 때 전성기 근초고왕 때 기억나세요? 사람도 보내고 물건도 주고 하는데 그 물건은 칠지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겼던 거, 옷걸이처럼 생겼던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기, 그다음에 왕인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보내서 유교 전파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기는 다르고 왕도 다르지만 했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초고왕 때는 일본에 실지도 보내주고 아직기 왕인 박사 파견해주고 그다음에 백제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라는 스님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었고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남조와의 관계도 역시 교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이 백제가 그동안 문조왕 이후로 늘 꿈꿔왔었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위기 극복의 완성인데 백제가 생각하는 위기 극복의 완성은 뭘까요? 백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시작은 어디예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죠.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개로왕이 돌아가신 그게 이제 위기의 시작인데 뭐 죽은 양반을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강 유역은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게 어떤 백제의 위기 극복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역시 상대가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나제동맹을 맺어놓고 있었던 신라인 거죠. 당시에 신라 왕이 진흥왕이었는데 또 이때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잘 얘기를 해서 한강 유역을 목적에 두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잘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구려가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뭐 이렇게 막 왕위 계승 분쟁이 막 그래 뭐 그때 무슨 뭐 추군, 세군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고구려가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틈타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성공하게 되고요. 한강 유역을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하늘색 있죠. 한강 하류에 해당하는 바다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백제가 차지했던 영토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저 빨간색 영역이 신라가 차지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국가의 위치로 보면 당연해 보이죠. 백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고 신라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합의했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신라가 이걸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배신 때린 거죠. 배신. 그런 식으로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 그죠?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한테 배신당한 거죠. 그러면 개빡치지 않겠어요?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지. 신라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게 있어. 뭐예요? 나제 동맹이죠, 뭐. 나제 동맹은 바로 결렬되고요. 백제는 신라한테 개빡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도로 해서 충북 옥천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걸 관산성 전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잘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황이 돌아가십니다. 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본인만도 아니고 앞전에 문주왕부터 시작해서 막 동성왕, 무령왕 막 피를 깎는 노력으로 막 자기들끼리도 막 귀족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천천히 이 위기 극복의 완성을 준비해 왔는데 웬걸 신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전사당하게 됩니다. 백제의 분노가 이때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제는 이 시점 이후로는요,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심지어 국가 멸망보다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신라를 공격하는 걸 국가의 목적으로 삼아요.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멸망을 해도 신라는 때리고 죽는다. 이 자세예요. 그래서 백제는 이 시점부터 사실상 거의 멸망할 때까지 신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힘 닿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 공격이 성공하든 말든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백제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봤는데, 수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요때가 문주왕 때고요. 웅진으로 옮긴 게 기존에 한성을 고구려한테, 장수왕한테 빼앗겨서 웅진으로 급하게 수도를 옮긴 게 문주왕 때고요. 다시 한번 이제 위기 극복의 각오를 다지면서 수도를 한 번 더 옮겼던 게 이제 성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는, 일단 이 수도를 옮기는 의미, 요때 옮긴 건 사실상 급하게 옮긴, 이미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억지로 옮긴 도망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요때 옮기는 건 정말 제대로 한번 위기를 극복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 한강유역을 되찾는 그 목적을 한번 달성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각오와 다짐이다. 그래서 요 수도 옮기고 나서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죠.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요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왕 중에 동성왕도 있고요, 무령왕도 있죠. 근데 이 왕들 내용 보면 우리가 동성왕 배울 때나 무령왕 배울 때 수도에 대한 얘기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도가 어디지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수도가 수도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면 기존에 수도였던 데가 그냥 수도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수도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왕 때나 무령왕 때도 수도가 어디라는 거? 웅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